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은 21일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 3시 경에 그리고 4시까지 트럼프의 취임 연설 사실 아침까지 내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트럼프 취임식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앞으로 미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계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틱톡을 포함해서 이런 플랫폼 경제들이 미래, 왜냐면 제가 지금 14기에서 하는 주제도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주제거든요. 미래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기도 해요. 그래서 틱톡의 운명이 미래에 메타버스 경제가 빨리 오냐 늦게 오냐를 영향주는 가장 큰 이슈기도 해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지도 않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주장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미국과 중국 관계, 틱톡 같은 플랫폼 경제의 미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취임식 연설에서 나온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국가 비상 상태 선언입니다. 남쪽 국경에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함으로써 모든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하겠다. 군대를 바로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주로 불법 이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하고, 그리고 지금 뉴욕, 워싱턴주를 포함해서 이런 대도시 포함해서 이미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해서 추출시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서 애기 나면 바로 미국 시민권을 줬는데 이제는 부모가 영주권인 경우에 주고 아니면 주지 않는, 애기 난다고 해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여기에 나왔고요. 두 번째는 국가 에너지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기 위해서 비용과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에 엄청난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대량으로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에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역시 제조 강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다시 생산할 것이며 위대한 제조업 국가로 태어날 것이며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제조 강국이 되겠다라는 것이 또 한번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시피 무역 시스템을 개편을 해서 전문 대회에서 관세를 받는 이런 부서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관세를 보편적으로 부과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점진적으로 관세를 높여갈 거다. 그래서 첫 시작은 10%, 20% 그렇지만 50%까지 해도 미국 경제의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까지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편적 관세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관세 정책을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국가에는 200%까지 관세를 물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미국이 위대해지는 상징 중에 하나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만들고 이름도 미국만으로 고치는 거예요.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취임식 연설에 우리가 기대했던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은 일절 방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다 하락을 했죠. 몇 프로씩.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걸로 미국 경제를 풀면,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은 가상화폐 얘기 왜 없었을까? 근데 웃기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 트럼프 코인이라고, 이름도 트럼프입니다. TRUMP. 그래서 며칠 전에 그게 상장에 거래됐는데 한때는 그게 75달러까지 갔어요. 최대점. 오늘 내가 오면서 보니까 30달러더라고요. 30달러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게 다른 나라는 이런 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진핑 주석이 다 권력이 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진핑 코인은 없잖아요. 트럼프 코인도 10억 개 발행했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10억 개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14억 인구가 다 살 수도 없는 정도예요. 시진핑 주석도 사실 시진핑 코인 발행하면
어마어마한 이 시장 가치를 받겠죠. 그럼 누군가가 그러겠죠. 시진핑 주석은 굳이 코인을 발행할 필요 없다. 중국이 다 시진핑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 일당 독재라고. 시진핑 건데 무슨 코인을 발행해 돈을 모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을 통한 부의 창출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또 재밌고 웃기는 게 대통령이 되면 모든 면허권이 있어요. 불법을 저질러도 거기에 대한 면허권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아이러니한 국가예요. 트럼프처럼 죄목이 34개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는 도덕적 잣대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면성을 보여주고 대통령이 자기 코인을 발행해서 제가 중국식으로 말하잖아요. 중국식 거주사라고 합니다. 부추를 잘라 먹는다. 개미들을 턴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코인을 발행해서 개미들이 돈을 턴 거잖아. 밈코인이잖아요. 밈코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팬들을 상대로 해서 코인을 발행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2억 명이 자기 팬들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무슨 코인 발행해도 2억 명이 산다라는 거고요. 이게 영향력 자산입니다. 영향력 자산. 트럼프도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 오늘 당선됐으니까 미국의 대부분이 트럼프를 선택했으니까 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75달러까지 가면은 하루 만에 이 사람의 자산이 이 코인의 86%를 트럼프와 가족들이 갖고 있어요. 그걸 80으로 곱하면 한 280억 달러가 최고 갈 때 320억 달러 시가총액이었어요. 트럼프 가족이 4대에 걸쳐서 만들어낸 자산이 65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트럼프가 며칠 만에 하루 이틀 만에 280억 달러를 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개미를 턴다고 해요. 저 사람이 주머니에 있던 돈들이 트럼프 주머니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 눈치를 안 봐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이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게 해도 뒤에서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이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나는 군자야. 나는 도덕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근데 뒤에 가서는 그런 행동할 수도 있죠. 근데 모르죠. 국민들은. 안개처럼 아리송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다 의혹을 제기해도 계속 부인하면 도대체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죠. 대부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대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 비대칭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다 알게. 나 이렇게 투명해. 그리고 이 사람 평생 세금을 안 낸 사람에 속합니다. 뭐 안 냈다라고는 좀 그런데 맨날 정부하고 세금 싸움한 사람이다. 세금을 안 나겠다. 세금 면제해달라. 세금 내는 건 불합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치부를 앞에서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기의 목표는 끝까지 가져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연구할 대상이기도 해요. 근데 전 세계에 아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개미들을 털러 가도 이 사람에 대해 이걸 어느 오피니언 리더 한 명,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는 이 사람이 트럼프 코인을 갖고 있고 더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부인이 멜라니아가 자기 코인을 또 발행했어요. 부인도. 그것도 지금 몇십억 달러예요. 그 아들도 해요. 주니어 트럼프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가상화폐 정책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이 트럼프 코인이 막 너무 1800%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눈치 보였는지 이번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불법 이민, 그리고 이미 들어온 불법자들을 추출한다는 거다. 근데 그 뒤에 제조업 한국을 만들겠다는 게 있어요. 결국 제조업 자동차 부활을 알려요. 여러분, 저희 넷플릭스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추천했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다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다큐도 경찰을 그린 다큐인데 보다가 다 못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보여서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서 쇠퇴하면서 그 자동차 도시들이 얼마나 쇠퇴했는지를 보여주는 다큐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석유, 가스 이런 거를 아주 저렴하게 해서 미국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게 해서 다시 자동차가 한국으로 가겠다 이러는데 이게 시장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안 한다. 뭐 친환경 안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임하자부터 바로 하는 게 탈퇴. 그룹 탈퇴. 1기 때도 그랬죠. 세계위생조직 WHO 그룹 탈퇴. 파리기후변화협정 그룹 탈퇴. 국제조직 다 위생조직 모든 걸 다 탈퇴합니다. 국제하고 안 논다. 그냥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국제조직에 들어가서 다음에 했던 그런 자금들을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제조직에서 돈을 내는 기부금이 한 16%, 이 정도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이 이렇게 몇 프로씩 주는데 그게 다 없어지면 국제조직이 돌아가는데 타격받겠죠. 어쨌든
근데 그런 돈들 다 전략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 강국으로 다시 가겠다는데, 그래서 친환경 이런 거 다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전기자동차 시대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전기자동차는 우리는 안 해. 그리고 그 바이든 때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다 전기자동차 이런 정책 다 폐기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해. 우리가 관련 모든 정책 다 줄게 이런데, 조금 상충되는 게 미국의 자동차들이 지금 가장 큰 게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자동차하고 해서 가성비 싸움에서 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자동차는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관세 200%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미국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는 많이 안 합니다. 뭐 얼마 안 돼요. 0.1%가 될까 말까? 그러니까 크게 타격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 자동차를 미국 대통령이 와서 대대적으로 한 데서 자동차 산업이 살아날까요? 전기 자동차 산업이? 그리고 미래의 흐름이 전기 자동차인데 트럼프가 안 한다고 해서 미래 전기 자동차 안 올까요? 테슬라 있잖아요. 결국 전기자동차에는 보조금을 다 줄이는 걸 테슬라는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보조금 받고 하던 기업들이 다 파산하고 없어질 테니까 테슬라는 혼자 경쟁력이 충분하니까 보조금 안 받아도 전체 시장을 내가 혼자 다 먹으면 내가 잘할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 취임식에서 화성을 보내는 위대한 프로젝트 시작됐다 해서 그 취임식에서 일론 머스크가 막 이러면서 화성을 언급합니다. 뭐 어차피 인류를 화성 보내고 그 영화를 꼭 보세요. 엘리시움. 부자들이나 대단한 사람들 화성에서 살고 오염되고 라쿠한 지구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화성을 포함해서 다 우주통신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 결국은 우리는 좀 더 허의 경제에 살아가게 돼요. 실의 경제가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 GDP가 우리 실물의 GDP가 더 커질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GDP. 거기에 핵심이 자율이고 모두 온라인에서 AI로 다 컨트롤되고 AI 콘텐츠고 AI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화성이라든가 위성 이런 것들이 다 거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어차피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돌아갈 거고 거기에서 쓰이는 것들이 가상화폐입니다. 암호화폐고 이런 시대의 흐름은 트럼프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 와도 못 막아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데 불법 이민자를 다 내보내며 누가 이래요? 로봇으로 다 대체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 그렇게 안 되잖아요. 미국의 백인 청년들은 힘든 일을 안 해요. 미국 자동차 산업에 가면 다 어르신들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래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틱톡 해요. 이번에 그 틱톡이 그 19일에 스톱이 됐잖아요. 엄청난 동영상이 많이 올라왔어요. 틱톡 팬을 몇 천만 명 갖고 있고 돈을 몇십억씩 벌다가 갑자기 틱톡이 없어지니까 막 머리를 띄어잡으면서 막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왔고 여자분도 거의 뭐 1,000만 명 되는 팬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도 막 울며 난리 났고 그리고 거기 어떤 분이 인상 깊은 말을 했어. 아무도 나를 인정해줬는데 틱톡에서 내 팬들이 나를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없어졌다 이러면서 통곡 치는 게 있고. 젊은이는 다 이쪽으로 왔어요. 메타버스로 온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은 메타버스에서 돈 벌고 가상화폐에서 돈 벌고 이런 허에서 돈 벌어. 갑자기 GM이 가서 일을 해라면 할까요? 왜 GM이 몰락했어요? 왜 그 GM이 있던 도시들이 다 몰락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흐름이고 시대적 구조고 미래 흐름인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어떤 대통령 한 명이 와가지고 야 내가 뭐 이런 거 이래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은 특징이 연방정부 힘이 크지 않아요. 중앙 힘이 약하고요. 각 주, 50개 주, 이 주 힘이 세요. 주에 다 별도의 법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역 법안이 더 세요, 힘이. 그리고 이번에 취임식에서 미국에 딱 2개 성밖에 없다. 여자, 남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회 혼란을 만들어 올 거예요. 각 주마다 법률이 다 다르거든요. 그냥 민주당이 장악한 그 주는 아무리 트럼프가 100명이 가서 뭐 해라 해도 못해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취임식에서 이제 최고의 위대한 미국이 될 거다. 그 뒤에 바이든도 있고 그 뒤에 역대 대통령들이 쫙 앉아있는데 그분들이 미국은 완전히 엄청 처참한 미국이고 내가 갖고 온 미국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눈치도 안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면에서는 솔직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미국이 또 이런 전통, 체면을 갖추고 보수 이런 이해관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될 만한 말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겠다면서 불법 이민을 다 노동자 다 내보내고 그냥 미국 백인들이 그 자리에 가 일할까? 한국에 일자리 없어요? 한국 젊은이들 왜 안 해요? 한국이 왜 외국인들이 일을 안 하면 한국 제조업이 특히 중소기업이 돌아 못 가요? 그게 다 일자리인데 한국 젊은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왔대서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들이 보수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반대파
그리고 저도 크리스찬 쪽이니까 태어난 성을 변경하고 이런 거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어제도 발언을 다 취임식에서 하면서 엄청난 앞에 사회 불안 요소로 가져올 것 같고 제조 강국으로 이 사람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공급망이 완비가 돼야 돼요. 그 공급망은 하루 이틀에 안 만들어져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이거 했잖아요. 트럼프 제조 강국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앞으로 4년 해요, 이 사람이. 더 못해요. 나이가 많아서. 뭐 더 하나? 어쨌든 헌법을 고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 4년 동안에 미국을 갑자기 제조 강국으로 만들어요. 공급망이 하루아침 만들어져요. 결국 공급망이 하루아침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되는데 관세를 주기에 따르면 관세에 따라 코스트가 확 올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이 가성비 있는 제조업 물건을 만들 수 있지? 앞뒤가 모순된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치 난 하나님처럼 트럼프 오면 모든 걸 위대한 미국으로 한순간에 만드는 식으로 말을 하고 압박을 하고 막 그런 선언하는데 논리가 앞뒤가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제조 강국을 만드는 걸 석유와 가스를 엄청 채굴해가지고 그래서 멕시코만 거기에 가장 많아요. 멕시코만에. 그래서 그걸 미국만으로 하겠다. 어제는 국가 간의 영토 싸움도 벌어져요. 멕시코만은 쿠바, 미국, 그 멕시코가 다 주장해요. 자기네 영토라고. 이 영토 싸움인 동네인데 이걸 미국만으로 하겠다. 영토 싸움이면 국가 싸움이에요. 군대가 가야 되는 문제예요. 전쟁이에요. 그다음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 그러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파나마 운하도 대표적인 영토 분쟁이 발생할 요지가 충분한 겁니다. 이 파나마 운하는 처음에 미국이 개발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스페인이 개발을 했어요. 근데 16세기 초부터 스페인 탐험가들이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 딱 제일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서양하고 태평양 아우르는 핵심 요충지인 거예요. 그래서 수로 건설을 하겠다고 16세기서부터 스페인 탐험가들이 노력을 했는데 당시에 기술적인 어려움과 풍토병, 주로 풍토병의 원인이 모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 동네가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죽습니다. 누가 여기 가면 다 죽어요. 그리고 19세기 들어서 프랑스가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풍토병을 고치지 못해서 그리고 재정난이 발생하면서 9년 만에 중단되면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한개 1904년에 미국이 운하 건설권을 갖고 와서 공사를 재개했어요. 근데 이때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 콜롬비아가 원래는 콜롬비아 소속이었어요. 파나마가. 근데 콜롬비아하고 이 미국 간의 협상이 깨지면서 결국 미국이 파나마를 뒤에서 독립을 지원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가 파견이 돼서 콜롬비아 군대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파나마가 독립이 돼요. 미국이 도움하에. 그래서 미국이 1904년에 미국이 운하 건설권을 가져갑니다. 1903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1904년에 미국이 운하 건설권을 가져가면서 공세를 재개했는데 말라리아 때문에 수많은 병사가 죽어요. 28,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죽었어요. 근데 건설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여기에 대한 영구 소유권을 가져가요. 영원히 미국에 속한다. 근데 영구 소유권을 가져가다가 후에 두 개의 협정 때문에 이 영구 소유권이 다시 파나마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